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정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전시간 반포대교 목간지점 4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그나마 옆으로 가는 노들로 소통 상황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계속해서 여의도권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 쪽으로는 광진교 이전부터 이촌동 지날 때까지 조금 길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오늘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정체가 유난히 심한 편인데 계속해서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옥목교까지 그나마 정체 구간이 줄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군요.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추가 하락했죠? 예,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 14일 다우지수는 43.22포인트, 0.27% 하락해서 16,065.6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 0.35%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반러시아 수위대 간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고, 또 러시아가 군사를 추가 배치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으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최대 민간 철강 기업인 하이신 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중국 기업들의 줄도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 2.4%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0%, 2.1% 빠지면서 올해 상승보다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끝난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문 잔마 투표에서는 러시아 귀속을 찬성하는 표가 95%가량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정부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투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물론 글로벌 증시가 출렁일 전망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18일, 19일에 열리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총회인데요. 시장은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축소,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의 직후에는 옐런 의장의 첫 FOMC 이후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정신 낙관론을 펼쳤죠. 네, 버핏이 지난 14일에 최근 시장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고 있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이때가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버블 붕괴론에 대해서도요.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응급실에서 나온 직후여서 투자자들이 더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16,000선인 다우지수가 앞으로 10만 선에 도달하는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예, 중국 경제 위기론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하루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했다면서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1일 변동폭을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약간 앞당겨졌습니다. 인민은행은 환율의 유연성을 높여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환율 변동법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데다가 또 환율 조작국이라는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위안화를 떨어뜨려서 그 수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도 읽힙니다. 또 국제 투기자금인 그 한머니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위안화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 한머니가 쉽게 이익을 챙겨왔는데 변동폭이 커지고 또 양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리스크가 커서 한머니가 쉽게 투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그 중국과 거래가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래 독과점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소주와 커피가 이번에 독과점 산업에서 빠지고 휴대폰과 텔레비전이 포함이 돼서 규제를 받게 됐다면서요? 예, 독과점 산업이라는 거는 그 최근 5년간 각 분야의 그 1위 기업이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혹은 1위부터 3위까지 기업의 그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국내 시장 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그 전통 그 독과점 산업을 비롯해서 59개 사업이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철광업과 그 비료, 화약, 타이어 등 4개 산업은 한동안 빠졌다가 이번에 재진입을 했고요. 이동전화와 주방가전, TV, 금은, 백금 등 7개 산업은 산업 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독과점 산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반면 그 커피와 소주, 재생섬유, 타이어 재생 등 6개 산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독과점으로 분류가 되면 그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실제 독과점 산업의 그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5%로 제조업 평균이 1.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크림반도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예, 오늘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크림반도 인근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공격을 감행했죠. 그리고 투표 결과는 95%가 러시아 병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국제사회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제재에 나서서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고재남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이 경고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러시아가 이 크림자치공화국 귀속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주민투표 어제 실시가 됐는데 아까 나온 뉴스를 보면 95% 이상 러시아 합병을 찬성한다.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귀속 문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 크림자치공과 이 한국과의 7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새벽 1시 지금 한 30분 넘은 다 돼가네요. 근데 개표가 지금 50% 이상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95% 정도가 이 러시아의 귀속을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크림자치공의 러시아의 귀속이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 이제 다음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일단 크림자치공 외에는 이 국명을 크림공화국으로 바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식 언어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가 그동안 이제 병용돼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어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이 크리미안 따따르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지금 아마 이제 법령이 바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크림에는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브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루브라를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차는 일단 크림 공화국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붙어 있는 자치 공화국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절차가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의회는 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독립 결의 그리고 주민투표가 헌법을 벗어난 불법행위다. 원천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투표 결과의 효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는 헌법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림 자치공 의회는 이거는 합법적인 것이고 특히 주민의 어떤 뜻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투표 결과 귀속으로 결정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취할 크림 귀속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 의회는 지금 크림 자치공을 귀속 조치할 수 있는 합병 조치에 필요한 어떤 헌법 수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헌법 수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 크림 귀속을 결정을 한 후에 남은 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서명하는 절차인데요. 푸틴이 이제 서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게 보입니다. 이 외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 돌발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지역에 어느 나라의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이 90% 이상 차지를 했다 이주를 해서 네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와 합병을 결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게 지금 아주 서로 이제 국제법 학자들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는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지난 어떤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은, 세르비아에서 떨어져 난 코소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었죠. 코소보의 이제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코소보가 이제 세르비아의 자치주의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리 독립을 추진하니까 세르비아에서 이 인종 청소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인종 청소를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소위 말하면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니까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유엔의 관리하에 있을 당시에 이제 코소보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걸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유엔 회원국 한 193개 중에서 한 30-40개 국가가 독립을 승인한 걸 알고 우리 한국도 지금 독립을 승인했죠. 예. 반면에 러시아는 그거를 지금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도 승인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안에 따라서 여러 어떤 다른 형태로 이제 이 관련국들이 승인 또는 불승인 이런 어떤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국제법이랄지 유엔 헌장에 보면 자치권 내지는 자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에 입각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인정 불인정 여부는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항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곡물이 나가는 그런 항구가 있는 곳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걸 귀속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냥 전면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림 자치공 내에 민족 구성비가 러시아인 60%, 우크라이나인 24%, 크림 타타르가 지금 1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인들과 크림 타타르인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로 어떤 병합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림 자치공 내에서 어떤 민족 간의 충돌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데모 사태랄지. 예. 그리고 이제 국경 지역에서 국경을 서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 산발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군사 도발을
뭐 감행했다 이런 뉴스였는데 이 나중에 그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 공급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잠깐 진주를 했다 이런 이제 명분을 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가난한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게 이제 크림 반도 내에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배경이거든요. 예. 이번 조치는 지금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전력이랄지 상수도랄지 여러 측면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 같으면 당장 지금 가스나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 같으면 당장 암흑천지가 되고 또 뭡니까 부엌에서 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 따라서 그런 어떤 가스 공급이 되는 어떤 공급 기지를 기지에 대한 어떤 비상 사태에 대비한 어떤 훈련이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러시아에서는 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아요. 이 러시아가 예.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2, 3일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하리코프랄지 또는 도네츠크에서 친러 주민들과 친 우크라이나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도에 의하면 한 지금 2, 3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크림 자치공과 이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크림 자치공은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1954년까지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랬죠. 또 실제로는 이제 러시아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내 영토다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토 회복 같은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친러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로 병합까지는 소위 말하면 생각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산발적인 어떤 데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러시아군이 크림 자치공에서 같은 어떤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일단 전망을 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측이 이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 1차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정부 및 군 주요 인사들, 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랄지 또는 예. 서방 세계 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의 동결이랄지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에서의 기업 활동의 금지랄지 이런 어떤 1차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이제 2차적인 조치, 이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의 합병안에 대해 서명을 할 것 같으면은 아마 2차적인 조치가 보다 더 어떤 강력한 조치가 이제 취해지리라 보는데 일단은 G8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거고요. 예. 또 이제 이 양측 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그런 다시 말씀드려서 나토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활동을 중단시킨달지.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다 강력한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은행에 대한 러시아 어떤 기업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와 같은 어떤 경제 제재 조치는 특히 유럽의 어떤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면적인 개최는 사실상 힘들 걸로 저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러시아 주가가 20% 폭락을 했고 또 50억 달러를 이미 찾아갔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 크림반도가 이 어정쩡한 상태로 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높다. 이렇게 이런 관측들이 있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푸틴도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림 반도를 러시아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절호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 국내의 어떤 그 여론들도 병합을 귀속 내지는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현실적인 방안은 의회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장은 서명하지 않아서 놔두면서 예. 우크라이나 정부 내지는 그 대서방에 대한 하나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그리고 또 협상의 지렛대로 놔두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 크림 자치공을 사실상 어떤 그 독립국으로 그냥 놔두면서 병합 조치 내지는 기속 조치는 그냥 당장 취하지 않고 좀 그 분위기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지금까지 고재남 박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마지막에 전화가 끊어진 줄 몰랐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2개만 듣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수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그동안 당명을 두고 양쪽이 신경을 벌렸는데 이 우리 예측대로 새정치, 민주 둘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의원님? 무난하다고 봤습니다. 장명은 무난하게 했어요. 예. 새정치 들어갔고 민주 들어갔고. 예, 아주 우문현답이군요. 박성명 박사님? 저는 솔직히 민주라고 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예,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가 할 때 제3지대 정당이라고 제3이라고 얘기하면은 저것을 합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새정치도 안 들어가고. 아니, 새정치라고 얘기한 건 그건 고유명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정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정치 뭐 미래든 또 새정치 뭐 해서 새정치를 표방했으니 예. 어제 파란 색깔이었는데 차라리 새정치 푸른 정당 이제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새누리당을 만들 때 한나라당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정당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뭐 새 한나라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싹 바뀔 줄 알았는데 두 정당의 조합, 절충 뭐 이런 모습 나왔거든요. 뭐 저는 사실 민주당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만 예선도 저는 틀렸습니다. 예, 황 의원님에게는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죠. 예. 어제 그 발기인 대회 이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외 출장 등으로 불참을 했지만 문재인, 이해찬 이 친노의 좌장인 두 분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불참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썰렁했죠. 사실은 이번에 새정치연합 보면 130명 의원이 됩니다만 이제 보면 안철수, 송호창에다가 박주선, 강동원 의원까지 130명 됩니다만은 그중 여지 한 60여 명 정도만 참석했죠. 그러니까 과반이 안 돼요. 과반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의원, 문재인 의원 이 두 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친노의 좌장 또 친노의 대표 선수들인데 이 두 분이 뭐 신기가 좀 마땅치 않은 모양이에요. 특히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앞서 있었던 의총에서는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친노와 또 조경태 의원과 서로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가고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친노들 입장에서 그동안 은인자중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심기가 불편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을 나름대로 거기 나와서 벙긋벙긋 웃으면서 있기에는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박사님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그 자리는 물론 친노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죠.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세 가족까지 나와요. 제가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크게 싸워야 할 문제가 됐고 이 싸우는 문제가 김한길 대표가 당연히 혁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대로 다음 총선을 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전 당원들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당을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당의 두 사람은 거의 원로급이고 한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정말 기분 나쁘다 하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를 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다더니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큰 정치에 어울리는 그런 인물들은 정말로 아니었구나. 저는 아주 속 좁은 정치인의 속내를 그대로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비노 이러면 이제 이른바 민주당 안에서 그 비노 세력과 그리고 안철수 의원 세력 이게 이제 비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친노가 국회의원만 한 7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통합해서 130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친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두 세력이 격돌하게 되면 역시 정체성 문제일 텐데 어제 창당 발기 취지문에 보니까 민주적 시장 경제란 말이 처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뭐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또 이 당연한 말이 들어간 것이 새삼 눈에 띄일 정도로 이 우클리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당초 보면 이제 민병두 의원이죠. 민병두는 흔히 얘기해서 김한길 당권파에 어떻게 보면 책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민병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른바 우측 진영에 가서 전선을 쳐라. 전선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연초에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니까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새정치 연합. 이 발기 취지문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민주적 시장 경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친노와 이른바
현재 당권파 비노 간의 어떤 이런 노선 투쟁은 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상해보고 있고요. 뭐냐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노들이 물론 어제 참석 안 하긴 했습니다만은 3월 2일 김한길 대표의 이른바 신당 창당 그 발언 이후에 거의 2주 보름 가까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일단 6.4 지방선거는 치르자. 잘 치르고 그 이후에 따질 건 따지자 하는 것이 아마 친노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로 격돌을 보시는군요. 박성민 박사님. 예, 뭐 격돌은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격돌 없이는 이대로 저는 다음 총선 대선 못 치른다. 뭐 확관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정체성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체성 문제는 지금 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시했던 3대 핵심 정책, 그러니까 민주적인 시장경제라든지 자유민주적인 통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친도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사실 그렇죠. 친도가 이거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이것이 거의 흡수통일 정도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애써 이 말을 하지 않았고 외면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는 이제 자유민주적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해석이 예전 맞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지금 가장 반대하는 용어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개념과 자유민주주의적인 개념하고 같이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측면은 친노도 반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여권에서도 자유민주주의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 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말도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그 차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제가 전공한 부분이니까.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만듭니다. 예, 자유민주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 사유가 없습니다. 예,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큰 스탠스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라고 얘기했죠. 공동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보수, 성찰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친노 쪽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이건 한 선거 전략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는 좀 강론을 가지고 명분을 제시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핵심은 개파의 권력 투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민주화, 경제 활성화 얘기도 이제 다 나왔는데 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의 조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지제도야말로 좌파와 우파의 그 중요한 정책 대립인데 지금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야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 신당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의 조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면 기존의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것이 앞으로 철회되는 것인지 일부라도 아니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인지.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진화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에서 흔히 보편적 복지를 갖다 지향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기존에 아마 2012년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복지 문제를 갖다 앞서 내걸진 않았습니다. 주로 보면 경제 활성화 얘기를 내걸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제 복지 이야기를 뛰어들면서 그 당시 생애 맞춤형 복지인가요? 그래서 이른바 생애 주기별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죠. 그게 일종의 이제 선별적 복지로서 굉장히 좌클릭 했었죠. 아니,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정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게 바로 선별적 복지. 그게 전부 다 무상보육이고. 아니,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아니, 물론, 그래서 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갖다가 이른바 그런 쪽으로 결합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이른바 신당의 그 지향 방향은 뭐냐니까 보편적 복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재원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 진화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 갖고 있는 스탠스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스탠스보다는 분명히 한 걸음 오른쪽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통일 문제가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민주적인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평화 통일 문제 특히 이거는 김한길 대표도 얘기를 했던 대목이죠.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하다가 선별적 복지와 조합을 통한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도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찍 때 그만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결국은 선별적 복지와 조합을
또는 조화를 일으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한 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를 간다고 해서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이 그러면 모두가 다 보편적인 복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별적인 복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방점을 찍을 때 이제는 두 개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뛰기 때문에 이건 뭐 중도 진영의 폭을 더 강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 지방선거, 그중에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그림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른바 새누리당에서는 빅3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물론 후보는 6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당 쪽에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고요. 이 빅3 경쟁, 황 의원님,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제일 늦게 이제 출범해서 어제 저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D-80일 이제 보면 일단 구도는 갖춰졌는데 모르겠어요. 4월 25일에 새누리당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4월 25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뭐 뒤늦게 뛰어든 김황식 전 총리가 뛰어들면서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흥미진진해진 가운데 앞으로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서울 시민의 눈길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번 빅3에 그야말로 뭐 용호상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에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게 되는 분은 박원순 현 시장이고 그런 가운데 이 빅3 간에 그 경선이 멋지게만 치루어진다면은 상당한 경쟁력, 즉 박원순 시장이 잠 못 이루는 나날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민 박사님. 저는 우선 빅3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운 최고위원을 제가 뭐 좀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봐야 되죠. 양강구도라 저는 봅니다. 빅2로 본다? 예, 빅2로 봅니다. 양강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양강구도에 이제 이해운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제 주자들이 이제 추격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아무튼 양강구도인데 어제 김황식 전 총리의 출마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고통지수 등등을 얘기하면서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워딩을 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팩트 봅시다. 정말 서울이 절망의 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김황식 전 총리가 하신 말씀은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팩트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인구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이 안 되죠. 천만이 안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대한민국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서울을 절망의 도시라고 얘기했던. 나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절망의 도시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고 있고 본인의 논리로 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동의할 것인가? 논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절망의 도시로 빠져나갈 때 그때 김황식 전 총리는 뭘 했습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도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할 문제죠. 이거를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레토릭으로 나와서 치고 나온다? 정말 이거는 이해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황 의원님 체벌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기자회견 문하고 그저께죠. 3월 14일 공항에 도착하셨을 공항에서 때 10여 분 동안 했던 거 보면서 어제는 저도 그 느낌이 뭐냐니까 너무 밋밋하더라. 밋밋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좀 표현이 좀 거칠죠. 보면은 표현이 거칠고 참모들이 잘못 써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보면 그저께 3월 14일 처음에 언론에 부각되었을 때 보면 역전 굿바이 히트 치겠다. 또 희생 번트라도 되겠다.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분이 보면은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그런데 너무 이걸 뭐랄까 시민 운동가적으로 행정을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거기다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분 매력적이죠. 그리고 꼭 부럽지는 않습니다만은 돈도 많으시고요. 뭐 이런 너무 여유가 있으면서 참 오히려 일문일답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박상병 박사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출마 기자회견문은 조금 좀 정교하지 못했다. 그건 전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로 좀 가보죠. 이 제주도에 이 경선 룰 바꿨습니다.
100% 여론조사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금민 지사가 갑자기 탈당은 아직 아니고 경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불참선언을 하고 이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경선룰 바꾸는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황 의원님 각각 30초씩만 쓰시죠. 그거는 당원 당규상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원 당규상 보면 취약지구 즉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안 될 경우는 그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바꾸는 겁니까? 그건 당에서 바꾸는 거죠. 당에 누구가요? 최고위원회에서 바꾸는 거죠. 최고위원 결정으로 바꾸는 겁니까? 예. 전국위원회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박상영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정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최고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런 모습은 물론 저는 원희룡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는 데 대해서 뭐 경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말 했습니까? 새누리당에서 100% 상향식 공천이라고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해서 룰을 바꾸는 모양새는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드디어 마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주리 베스트 황 의원님 누굴 꼽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꼽았습니다. 이유는요? 예. 월요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그 이른바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거 자료 위조 논란은 매우 유감이다. 예. 문제가 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고 아주 이례적으로 유감을 갖다 요즘 흔한 일 쿨하게 표현해 준 데 대해서 저는 베스트를 꼽았습니다. 박성근 박사님. 네, 저는 어제 드디어 야권 재편, 야권 재구성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야권의 두 지도자 김한길, 안철수 신당의 공동위원장 저는 베스트를 꼽았습니다. 단순히 뭐 야당이 이겨라고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만큼 국민들이 기대에 맞는 그런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덧붙였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준비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니 한 분씩만 더 꼽는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황 의원님? 돌발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요. 예. 저는 뭐 김황식 전 총리를 꼽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달리 제일 뒤늦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여유 있으면서 뭔가 서울시정 본인이 맡게 되면은 서울시정을 갖다가 나름대로 미래 창조적으로 현재가 좀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보수 또 보면 새누리당 내에 희망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꼽겠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꼽습니다. 방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채목을 지킬 수도 있었고 모르는 차 수도 있고 수사 중입니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원을 좀 질타하는 목소리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고 모처럼 만에 신선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저는 그래서 한 명을 굳이 더 추가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예, 이주리 워스트를 듣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주리 워스트 황태수 의원님. 저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꼽겠어요. 예, 의원은요. 이거 어제도 좋은 분위기예요. 어제 어떻게 보면 잔칫날인데 저 새로운 신당 보면 이번이 보니까 조경태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의 어떤 이른바 친노 종북은 떨구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신당 만들 때 그 문제를 갖고 굳이 비공개 의총에서 문제를 걸어서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서로 간의 의원들 간의 욕설과 그 고성이 난무하고 마지막 부분에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낸 모르겠어요. 이번에 개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이른바 친노들의 어떤 집단의 의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상희 의원을 갖다가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네, 박성현 박사님. 저는 어제 잔칫날 잔칫집에 당의 최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전 대선 후보에도 불구하고 동참도 하지 않은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저하고 생각이 두 분이 참 유사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주일 리퀘스트로 타이핑해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걸 반드시 엄단해라 철저히 수사 밝혀라는 거 이건 난 대단하다고 봐요. 셋이 다 같네요. 그 그리고 이주일이 워스트로 꼽은 거 문재인 의원 뽑았습니다. 어떻든 신당이 출범하는데 뭐 출범할 때는 다 100년 정당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동참을 해서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비판할 걸 비판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고쳐드리죠.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실산의 평화통일 정책을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태순 위원님, 박성영 박사님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건강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미국 레이먼드 오디오너 육군 참모총장은 13일 한반도 내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내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했죠.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 원자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북한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탄은 이미 개발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8만 명이라는 북한 특전 병력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AN-2기를 타고 서울 주변 여러 곳에 낙하 침투한다면 그 적군을 기계화 부대가 진압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특전 병력이 진압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연히 육군 병력을 11만 명이나 감축한다는데요. 어젯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25발이나 쏘았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국방부를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